중년 이후 소리 없이 찾아오는 까다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뼈에 바람이 든다는 골다공증인데요. 오늘은 이호우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침묵의 병, 골다공증의 모든 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흔히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뼈 속에 구멍이 생겨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질이 떨어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노화 상태가 아니라 치료가 명확히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이에요. 네. 우선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 후에 뼈가 부러지고 나면 척추, 엉덩이뼈, 손목 같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극심한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뼈가 이렇게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검사해 보거나 진단해 봐야 할 텐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진단 방법은 이중 에너지 액선 흡수법이라고 덱사라고 흔히 부르는 검사인데요. 덱사요? 네, 덱사라는 검사법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검사법이고 이 검사에서는 요추부와 대퇴골 부위를 대표적으로 측정을 해서 골 밀도를 측정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판단해주는 좋은 검사입니다. 이게 검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그럼 진료 시간도 좀 확인하고 찾아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또 골다공증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 노화와 유전이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긴 한데 근데 생활 습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저 질환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노화 유전부터 살펴보면요. 가족 중에 척추 압박 골절이나 대퇴골 골절이 있었던 경우 또는 본인이 가벼운 외상인데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골밀도는 감소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생활 습관으로는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좀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을 적게 먹는 습관이 서서히 뼈를 푸석푸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과 약물인데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고 있거나 갑상선 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질환 등이 있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골다공증은 그냥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기저질환도 영향을 미치고 노화와 유전, 생활습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제대로 이렇게 골다공증에 좀 취약하게끔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갖추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특히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체감이 됐는데요. 이게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 건강한 연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층에서도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요즘에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골 밀도가 좀 떨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이 운동 부족과 지나치게 앉아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주로 요즘에는 사무직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10분도 운동하지 않는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게 큰 문제예요. 평소에 계속 앉아 있고 운동하지 않으면 뼈는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결핍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무작정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는데요. 이 먹는 과정은 뼈의 영양분을 채우는 과정과도 같아요. 이렇게 적게 먹다 보면 단백질도 적게 먹고 칼슘 섭취도 줄어들어서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저질환과 조기 폐경인데요.
젊은 나이에 자가 면역 질환, 갑상선 질환, 만성 염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할 때는 뼈 파괴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서도 골 밀도가 충분히 감소할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골 밀도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젊은 층 중에서도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검진 대상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노년층만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검진을 좀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나이만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에 불문하고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의 밀도와 뼈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폐경기가 이른 나이에 오신 경우에는 폐경이 있은 후로 5년 내에는 꼭 골밀도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은 대표적으로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위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 D, 단백질, 칼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족 중에 척추 압박 골절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퇴골절이 있었는 경우에는 본인의 골밀도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조건들을 좀 보시면서 나도 검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이 골다공증이 취약한 계층, 성별 중에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은 여성 환자분인데요. 2023년 건강보험 통계 기준으로 보면 골다공증 환자가 약 127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96%가 여성입니다. 94%가 여성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남성은 고작 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 환자 중에도 60에서 70대가 가장 많고 60대 여성이 47만 명, 70대는 36만 명이에요. 한마디로 폐경 이후 중장년 여성층이 이 골다공증 질환의 가장 중심축이고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폐경이 있은 후로 처음 5년 내에 골밀도가 골 손실량이 절반 이상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5년이 지나고 나면 골절의 위험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여성의 골다공증이 폐경기 이후 가속화된다는 특징을 꼭 알아두시고 폐경이 있었다면 5년 내에는 꼭 골다공증 검사를,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폐경 이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골밀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절반 정도가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꽉 채워져 있었던 것이 많이 비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골다공증을 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 골다공증과 좀 연관이 있는 취약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내분비 질환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처럼 만성 염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뼈가 빨리 깎이고 뼈가 생성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위험군이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몸의 대사 속도를 과하게 올려버리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가속화된 대사 속도 때문에 뼈가 더 빨리 파괴되어서 골밀도가 줄어듭니다. 당뇨병의 경우 뼈 속 당 단백질이 변화가 되면서 호르몬 불균형도 일어나고 뼈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와 신장 질환인데요. 위절제술을 받았거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 흡수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에서 비타민 D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좀 해보시거나 골다공증의 위험에 내가 노출돼 있지 않나 관심을 평소에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골다공증은 뼛속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증상 어떻게 파악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게요.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기침하다가 또는 뭐 발등을 살짝 찍었을 뿐인데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침을 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요?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아. 척추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다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가요? 네, 아주 무섭죠. 네, 좀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부터 이 아까 말씀드린 덱사 검사를 통해서 골밀도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뼈 파괴를 억제하거나 뼈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뼈 파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졸레드론산, 파미론 같은 약이 있고요. 이 약을 복용하면 파골세포를 좀 억제해서 뼈 파괴를 늦춰줍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최근 약제로는 데노수맙 계열의 프롤리아라는 약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대로 뼈 생성을 촉진해주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테리파라타이드 계열의 포스테오라는 약이 있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뼈 생성을 촉진하는 거죠. 또 최근 약제로는 로모소주맙 계열의 이베니티라는 약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약제라는 게 결국에 호르몬제처럼 들리는데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도 이런 주사 약제 처방을 받게 되면 또 뼈가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있고요. 이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1년마다 추적 관찰을 해보면 골밀도가 충분히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골절이 일단 발생을 하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 또 골절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세 가지 부위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부위요. 네, 첫 번째는 대퇴부 골절입니다. 대퇴부요. 네, 고관절 골절인데요. 대부분 넘어지면서 골절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대퇴골절이 일어나고 나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수술을 받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아요. 나이 들면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척추인데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앞서 앵커님께 말씀드렸듯 기침을 하다가 또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척추가 압박골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골절이 되었을 때는 허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괜찮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정말 허리가 아파요. 진료실에서 울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통증은 대략 4주 이상 지속되고 이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인 경우에는 척추체 성형술 같은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목인데요. 우리가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땅을 짚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러지게 되는 게 손목입니다. 저는 이 손목을 경고등 같은 골절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경고등이요? 네, 이게 그냥 단순 사고로 내 손목이 부러졌다 생각하고 골밀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2차, 3차 골절로 척추나 대퇴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거나 폐경이 있으신데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다.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골밀도 검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잘못된 건강 상식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OX 판넬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뚱뚱하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다.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오히려
과도한 저체중, BMI 기준으로는 18.5 미만의 과한 저체중일수록 뼈에 체중 자극도 없어지고 근육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살집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뚱뚱할수록 골밀도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뼈는 골다공증 위험이 낮다. 맞습니다. 네. 통뼈는 골 밀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뼈는 뼈의 크기와 밀도가 선천적으로 높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뼈를 녹이기도 한다. X입니다. 네, 뼈가 녹는다는 괴담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괴담이 나온 이유는 턱뼈가 썩는 턱뼈 괴사 부작용 때문인데요. 사실 이 항암 치료 중이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와중에 발치 같은 굉장히 위험한 뼈를 건드리는 시술을 했을 경우에만 이 턱뼈 괴사 부작용 발생률이 0.03%입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선 발생하지 않고요. 네. 안전하게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99.97%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훨씬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잘 챙겨 먹은 우유, 멸치, 칼슘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30대 초반까지 골량이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칼슘 풍부한 거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울증이 있다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 맞습니다. 특정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없는 여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1.4배 높은 걸로 나왔고요. 우울증은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이 활동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골다공증을 떨어뜨립니다. 또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골 생성도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우울증도 관련이 있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골다공증 완치는 불가하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완치는 불가능한 질병은 맞지만 골다공증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골밀도 감소를 늦추고 골절을 예방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당뇨나 고혈압과 똑같다. 이렇게 관리하는 질병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골다공증 예방하고 또 우리 골밀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먹은 것의 산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요? 네, 뼈를 겉에서 보면 칼슘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뼈는 이 콜라겐 단백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지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고드리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당 1.0에서 1.2g입니다. 60kg 기준으로는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하루에요? 그렇죠. 계란 하나, 우유 한 컵에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닭가슴살 100g에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드시는 단백질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해야지 권고하는 양만큼 드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이 들면서는 채소 먹는 게 좋으니까 고기 안 먹을래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살기 위해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단백질 말고 또 챙겨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칼슘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0에서 1200mg 정도고요. 우유, 멸치, 체다치즈에 풍부합니다. 특히 치즈 같은 발효식품에는 비타민 K2라고 해서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좋은 비타민이 있어요. 네. 체다치즈 하루 한두 장 정도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음으로는 비타민 D인데요. 햇빛을 쐬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이
1000IU예요. 그래서 이걸 햇빛으로 충분히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어나 표고버섯, 계란 노른자 등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으로 충분히 못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D 영양제나 더 좋은 건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뭐 자연에서 햇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음식이나 아니면 뭐 보조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네, 정말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술인데요. 네. 역시나 또 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술은 파골세포를 자극해서 골 파괴를 속도를 높여버리고요. 음식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피해야 되는 것은 담배. 네, 담배는 에스트로겐을 낮춰가지고 골 형성을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활성화도 더 촉진시킵니다. 또 짜게 먹는 습관, 맵게 먹는 습관도 골 형성에는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탄산음료,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면은 칼슘이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호식품 중에서도 사람들이 뭐 좋아서 많이 찾는 것들 중에 골다공증에는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했다가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평소에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골절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괜히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에 대해서? 네, 오히려 운동은 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는 핵심입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대로 위험한 운동은 피하고 좋은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운동으로는 대표적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있겠습니다. 체중이 부하될수록 우리 뼈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낙상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운동으로는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운동, 스키라든지 스케이트, 험한 등산 같은 운동은 낙상 위험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 머신 스쿼트도 좋고 레그 프레스도 좋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적정한 무게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은 절대 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괜히 옆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경쟁 붙잖아요. 그것보다는 내 신체 조건에 맞게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낙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낙상 예방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좀 수칙이나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변 환경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집안 환경을 한번 싹 둘러봐야 됩니다. 바닥에 전선이 있는 건 없는지, 미끄러운 물건이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야간 센서 등, 요즘 다이소 이런 마트에 가면은 야간 센서 등을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생활용품점에서요? 그렇죠. 생활용품점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센서 등을 곳곳에 붙여놓고 어르신들께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서 등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의외로 이게 실내에서 특히 집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 생활이랑 침대 생활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바닥 생활은 일단 허리에 절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침대 생활이 훨씬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집안에서 다닐 때도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신으시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발에 걸려서 끌리진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만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이호우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땀으로 고통받는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